네,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정재원 교수님,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은 작년에 통계청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1.16명이라고 OECD 회원국 중에서 3년째 최저라는 그런 발표라는 내용이 있고요. 올해 발표에서는 출산율이 1.08%로 더 떨어졌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60년에 6.0, 70년에 4.5, 80년에 2.8, 90년에 1.5였는데 40년 동안에 이제 급격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자녀를 두지 않은 서울의 주출산 연령층 25-34세 기성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출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인구가 줄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인의 평균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아이를 늦게 갖거나 적게 갖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인데 여성의 자녀와 관련된 변화가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요즘 여성들이 이제 과거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인생 계획이 결혼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투입하는 시간과 경제 자원의 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일부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기독교 인구가 줄게 되면 선교 역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여서 기독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그 애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종교가 독립변수로서 사회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종교가 결정되는 종교의 종속화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거시 차원과 미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교사회의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 저출산의 원인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저출산은 왜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또 의학 기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라미드형을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자녀 수가 고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출산율도 낮고 사명들도 낮으므로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 또는 종형을 나타낸다. 선진국에서는 자녀 수 자체가 경제력도 아닐 뿐더러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적게 갖고 자녀에 대한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이론도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은 이제 결혼 연령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에 저출산이 된다는 거죠.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전문화된 직종이 발달한 시기에는 교육받는 동안에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상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을 보면 1992년에 25세가 2002년에 27세, 남성도 92년에 28.1세가 22년은 29.8세로 증가했다. 출산 시 평균 연령의 증가 현상도 심한데 1988년 24.9세에서
2002년에 28.3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35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는 1984년에 2.3%인 것이 92년에 4.3, 90년에 5.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3년에는 전체 임신부의 8.5%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시적인 차원은 이제 경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세계 저출산 국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남성 중심 사회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직업 활동이 결혼 및 출산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 수준은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급격히 전환된 데에는 경제 요인과 성불평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고 진단한다. 한국 여성들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 전반의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기대 수준과의 불일치와 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여성 취업에 대한 조사에 보면 1988년에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16.7%에 불과했지만 2002년은 40.2, 무려 23.5%가 증가했다. 가정과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도 1988년은 8.4에서 2002년 30.2로 일단 취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성이 지불하는 비용은 자녀 양육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포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데 여성 교육선이 향상되고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기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견해가 남성과 여성 모두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가정 내의 가사 책임은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다. 이런 거죠. 1999년 가구의 성별 가사 분담 시간을 보면 부부간 유급 노동시간과 무급 노동시간 합한 총 노동시간이 외벌이 부부는 99.8%의 행위 비율로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노동시간은 6시간 43분. 맞벌이 경우에도 역시 부인이 가사노동 행위 비율이 높아서 99% 이르면서 총 가사 노동시간은 3시간 45분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가사노동 행위 비율이 39.5%,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43.3%로 맞벌이 남성인 경우가 3.8 정도 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거시적인 점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출산의 이제 거시적 영향, 경제 발전과 여성들의 이제 직장 문제, 그다음에 양육의 여성들의 전담하는 남성 중심 사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구조적인 결과는 우리 사회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판단하고 선택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에 의뢰한 출산 의혹 고치를 위한 사회적 대처 방안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 없는 가정을 선호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무자녀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후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51%가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이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교육비가 큰 문제로 이제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을 한 결과에 보면은 역시 경제적이고 결혼 초기에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집 장만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한 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가 힘들었다. 또 자녀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런 것이 이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죠. 또 이제 여기서 결혼 비용, 집장만 뭐 여러 가지 또 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성이 이제 직장 포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출산 계획을 보류하고 이런 것들이 미시적인 원인이다. 자,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가치관 변화도 원인이 있는데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우리 사회지만 최근의 조사에서는 가족 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주의 관련 연구조사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시할 것이 무엇인가 하더니 부부관계가 55.6%, 자녀라고 한 것이 20.4%, 나 자신이라는 것이 15.3%, 또 부모라는 것은 이제 8.7% 이렇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 중심의 가족 구성과 가치관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결혼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91년에 90.3%였는데 2000년에 58.1% 급격히 감소됐고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91년에 8.5%에서 2000년에 41.5% 크게 증가했다. 이게 전통적인 자녀 중심의 가치관에서 부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는 이제 일정한 나이가 이르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회인식도 바뀌었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자체도 약해져서 독신으로 사는 남성과 여성이 늘게 됐고 이것 역시 출산율 감소를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다음에 이제 미혼자 비율은 2000년에 비교하면은 26, 30세는 14.9%, 31, 35세는 10.7, 36, 40에서 5.5% 증가해서 뚜렷한 만혼과 독신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출산을 기피하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를 기르더라도 질을 중시해 한 명만 낳아서 경쟁사에서 뒤지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욕구가 높아져서 갈수록 출산율 저하는 가속화되고 있다. 자, 원인들은 우리가 2008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역시 저출산의 대책은 첫째가 경제주의식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이게 저출산이 이제 장기가 되면 국가 경쟁이 약화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쟁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력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반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해서 결국 국가 경쟁이 약화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과학적인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이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 평균 노동 영역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저축 소비 투자 등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역시 성장력 하락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가 이제 제시된다. 또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지원도 이제 얘기되는데 심지어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자체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자, 흔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을 지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사람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천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신이 삶과 모든 일에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의 출산에 관한 신성한 일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에 도구가 된다는 데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산하 제한 정책은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강요하다시피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쨌든 성과를 봤다고 이제 평가되는데, 이래서 이제 뭐 정관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 계획을 반강제적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가능한가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눠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 유형의 조직 원리가 되며 행위를 규제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사회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경제주의식 사고방식을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를 지나치게 돈 문제로 귀결시키는 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중대한 사안을 문제시하는 것도 이런 것도 문제고, 출산율 기피하는 것도 또 경제적인 발상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돈 문제에 급급하며 살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시민의식이 없이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느라면 반공의식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그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결정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관보다는 경제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도 문제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보면 그러면 종교는 어떤가? 종교의 의미와 그 힘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초월의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종교 본연의 가치에 더하여 현존의 가치와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20철이 되면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은 한국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런 기복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 중심의 도구적 체제가 오늘 사는 한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사회 상황을 종교적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종교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어 죽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다라는 이런 현상들도 어떤 경제적 신분의 변화에 절망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현상도 경제 중심의 어떤 가치관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경제 중심의 사고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사사롭고 이기심이 가득 찬 경제적 사고에서 보다 넓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평과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출산의 문제는 노동력 확보라든가 국가경제적 재고라는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 정지일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의 재산, 생산은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의무인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장의 눈앞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출산은 창조의 섭리를 겸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공동체의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하게 하는 신성한 책무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성서의 원리에 따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출산과 양육의 탈사사 이렇게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의 결과로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면서 직장이 중시되고 가정은 소비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일이며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식되었고 특히 출산 후 집에 머물러게 된 여성에게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서
여러 식구가 같이 아이를 돌보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친족이나 1세대가 고립되어 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여성들이 혼자 떠맡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출산과 양육이 사사화됐다. 요즘 이제 뭐 시체말로 이제 독박 육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화라는 게 이제 개인 일이 되었다. 이게 여성의 뭐 개인 일화되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대부분 현대 사람 사회 경제는 가사노동이 떠받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몇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사노동을 파출부에 맡긴다면 또 지출해야 되고 비용 부담이 또 엄청나다 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산에 자녀에게 전념하다 보면 교회 활동에는 자연히 소홀하게 되기 쉽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의 부족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차원에서 이들을 배려해줘야 된다.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아실 뿐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타가방 운영을 도입하여 시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육아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말고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으로 여긴다면 출산 기피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성불평등 구조의 개선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불평등이 심한 남성 중심의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는 조국 군대 아를 역군으로 언제나 직장일에 쫓기며 가정을 소홀히 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자는 밖에 나가서 큰일 해야 보고 집안일 같은 사소한 것을 아녀자가 한다는 식의 생각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조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사실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 행정 담당자는 목회자와 목회자를 보호자 하는 장로들로 성지가 중심이며 여성의 지도 능력이 제도적으로 차별되는 가부장제식 남성 지배 체제이다. 한국 교회도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에서 여성들은 당회나 기획위원회 같은 최고 의결 기관에 참여할 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주요위원회나 책임 있는 자리는 남성 교회의 몫이다. 여성들은 주방에서 일하거나 교회 행사에 동원되는 일 등 교회 봉사의 책임이 주로 맡겨진다. 이것을 가정에서 역할 분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능상 합리적인 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고용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뭐 이제 규모가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운영하는 경영자가 20%를 넘었단 말이죠. 또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에도 여성이 35%가 넘었는데 이제 너무 남녀 차별의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남성과 여성은 물론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외형의 차이가 역할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은 신체 힘과 경제 능력 등으로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했다. 남성 중심의 질서와 규범을 통해서 성차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차이를 차별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을 주와 종의 관념으로 보지 않고 은사의 차이로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야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다. 출산과 육아도 여성 개인이나 기껏해야 아이의 부분 책임이 아닌 신앙 공동체 전체 책임으로 인식되고 탈사사, 그러니까 독박, 탈개인화가 돼야 된다. 탈독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저출산 문제는 위기라고 말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얘기했고요. 교회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의 원리대로 성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출산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출산을 의미 있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지나치게
경제주의식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성 차별, 출산과 양육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그런 인식, 남성 중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점진적으로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이런 논문이었습니다.